미래 통신 기술로 매우 주목받는 중성미자. 잠수함과 달의 반대편 등 전자기파 통신의 한계가 있는 곳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성미자는 전자기파를 대체할 새로운 통신 기술로뿐 아니라 지구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성미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남승건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그중에서도 통신 분야에서 단연 앞서고 있는데요. 나날이 변하고 발전하는 통신 기술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다가올 미래의 통신 기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은 미래의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중성미자라는 새로운 통신의 기대주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성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 기술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봉수대를 이용해 연기나 불로 통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봉수대를 이용해 보낼 수 있었던 정보의 양은 매우 한정적이었죠. 그 후 전기 신호가 등장하고 1839년에는 21km 거리에서의 통신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 신호를 이용한 통신은 더욱 발전해 1851년에는 미국에 32,000km의 통신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5년 후인 1866년에는 대서양 간의 해저 케이블이 깔리면서 대륙 간의 통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한 통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빛을 통하는 광섬유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1964년에 처음 기술적으로 성공한 광섬유 통신은 1980년대에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3년 첫 휴대폰의 등장과 함께 1990년대에 무선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금의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 170년 정도 걸리는 사이에 전기신호, 광신호, 그리고 나아가 무선신호로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 많아졌는데요. 현재는 바로 전자기파가 우리 통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란 전기를 띤 입자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파동을 말하는데요. 빛, X선, 그리고 라디오에 이용되는 신호도 전자기파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자기파의 등장으로 통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의 생활을 매우 크게 변화시킨 것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이겠죠. 휴대폰이 지금처럼 널리 보급된 것도 바로 이 전자기파가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과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휴대폰은 곳곳에 중계기 안테나를 설치해 그 중계기와 휴대폰이 서로 통신을 하도록 해놓은 것인데요. 휴대폰 속의 안테나와 전자회로 그리고 밖에 설치한 중계기가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통화가 어려운 곳은 바로 휴대폰과 이 중계기의 통신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전자기파가 어떻게 벽과 벽을 뚫어 통신을 가능하게 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의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파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기파의 원리 때문인데요. 바로 전자기파의 회절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절이란 전자기파의 파동이 직선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퍼져나가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벽으로 막혀 있는 곳도 전파가 그 주위를 돌아가 퍼지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전자기파는 무선으로 통신기기를 연결해주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요. 회절이라는 성질을 이용해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현재 통신의 중심에 서 있는 전자기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파에도 한계는 존재하는데요. 역시 휴대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은 곳곳에 설치된 중계기 안테나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곳에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중계기를 모두 설치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폰 통신이 불가능한 곳이 아직도 많죠. 그리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깊은 탄광 속이나 전자기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깊은 바닷물 속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지하나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휴대폰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원리겠죠? 또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통신을 하려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즉, 지구와 인공위성 간에 전자기파를 반사시켜 통신해야 합니다. 서울에서의 전자기파가 저절로 빙 돌아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구 내부를 뚫고 지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구 반대편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공위성과 지상의 여러 안테나를 이용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깊은 바닷속의 잠수함은 외부와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잠수함은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되도록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데요. 요즘의 핵 잠수함은 몇 개월씩 바닷속에 잠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내륙과의 교신이 어렵고 본부에서조차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죠. 잠수함에서의 통신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기파가 물속에서 잘 전달되지 않고 또한 전기를 잘 전하는 물질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잘 전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닷물처럼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물인데요. 따라서 바닷속 잠수함은 라디오 통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잠수함은 외부와 무선 통신을 하려면 수면 근처로 나와서 통신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수함은 여러 가지 다른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바로 VLF와 ELF라는 전자기파입니다. 이 둘은 물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기파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장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긴 파장을 옮겨야 하는 안테나는 그 크기가 매우 커야 하죠. 실제로 82Hz의 전자기파를 전달하려면 그 파장은 지구 반경의 약 4분의 1 정도인 3658km나 되는데요. 82Hz의 전자기파는 보통 집에 들어오는 전기의 진동보다 조금 큰 진동수입니다. 이 미세한 진동을 전달하기 위해 엄청 큰 안테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사 기술이 발전해 좀 더 짧은 안테나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술의 안테나도 그 길이가 60km나 되죠. 엄청난 길이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입니다. 또한 이 신호는 잠수함으로 수신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듯 잠수함에서의 통신은 전자기파로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 통신이 어려운 곳이 바로 달의 표면 중 지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반대편입니다. 지구 표면에는 여러 개의 통신 위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 반대편까지의 통신은 가능하게 하지만 달의 반대편에 도달하는 통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폴로 우주선을 달 주위로 쏘았을 때에도 우주선이 달 뒤쪽에 가 있는 동안에는 통신이 불가능해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깊은 물속, 수십 킬로미터 속의 지구 땅속, 그리고 달의 반대편과의 통신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다행히 이것을 해결할 기대주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중성미자입니다. 드디어 중성미자를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요. 중성미자는 바로 현재의 전자기파의 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입자입니다. 중성미자가 뭘까 궁금하시죠? 실제 중성미자는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알갱이인 광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입자이기도 하죠. 이 입자는 1930년 파울리가 처음 제안했는데요. 베타선이라는 방사능을 실험하던 중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지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거나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옮겨갈 때 항상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죠. 그런데 이때 베타선이 나오는 방사능을 실험해 보니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마치 사라지고 없어지는 듯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울리는 새로운 입자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입자가 있지만 측정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입자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죠. 당시 측정 장치로는 이러한 새로운 입자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가정은 가능했고 어느 정도 설득을 얻었습니다. 그는 튜빙겐의 학회에서 에너지 법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자가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1933년 페르미가 이 입자를 중성미자로 이름 붙이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다른 입자와 반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어 1광년, 즉 9조 4천억 킬로미터의 길이에 육박하는 두꺼운 철판이 있을 경우 이를 뚫고 가는 동안 겨우 한 번 정도 그 철판 속의 원자와 충돌할 정도라고 합니다. 마치 안개를 뚫고 지나가는 총알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자기파와는 달리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기도 하죠. 이렇게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입자를 실험적으로 검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1953년 라이네스, 코완이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10톤짜리 검출기를 제작해 1956년 중성미자를 검출할 수 있었죠. 중성미자는 다양한 핵 반응 또는 다른 여러 입자들 간의 반응, 불안정한 입자의 붕괴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원자로 근처에 있으면 중성미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핵 융합로라고 할 수 있는 태양 혹은 다른 별에서도 많이 나오죠. 특히 우주에서 오는 중성미자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먼 별에서 오는 빛은 대부분 우주 속의 먼지나 지구의 대기에 흡수되는 반면 중성미자는 거침없이 지구로 달려옵니다. 실제 1987년에는 초신성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검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중성미자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성미자 검출기를 중성미자 망원경이라 부르게 되었죠. 또한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는 태양 내부의 구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검출한 공로로 2002년 미국의 데이비스와 일본의 코시바는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울리와 페르미도 다 노벨상 수상자이죠. 이렇게 중성미자와 관련된 노벨상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과학에 꼭 필요하면서 기대되는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성미자에 대해 좀 이해가 되시죠? 중성미자는 지구의 암석, 바닷물, 달의 중심까지도 거침없이 통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을 통신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수함과의 통신, 그리고 달 반대편과의 통신이 바로 이 중성미자로 인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 중성미자를 검출할 장치 규모가 매우 커야 하고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게 돼 바로 통신에 적용하는 것은 힘든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 페르미 연구소에서 중성미자를 이용해 미네르바라는 검출기로 중성미자 신호를 보내는 통신에 성공했는데요. 1초에 0.1비트라는 매우 작은 양의 신호였지만 성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잠수함과의 통신에 이 중성미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잠수함 주위의 물을 이용합니다. 중성미자는 바닷물 또한 잘 통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미자를 검출할 장치 규모가 굉장히 커 오히려 그 장치를 싣고 다녀야 할 잠수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현재의 중성미자 검출기는 무려 수백 톤이 넘는데요. 잠수함 통신을 위해 이 거대한 검출기를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출기를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체렌코프 방사광입니다. 물속의 수많은 원자들은 가끔 중성미자와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를 가진 새로운 입자가 탄생하게 되고 빛을 내며 날아가죠. 이것을 체렌코프 방사광이라 부르는데요. 이 빛을 보고 중성미자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렌코프 방사광을 이용해서 중성미자를 검출해내면 중성미자를 충분히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검출기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득적 제안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이 체렌코프 방사광을 이용한 잠수함 통신이 현재의 VLF 기술보다 수백 배 빠른 통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성미자를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는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는 장치로 중성미자를 이용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지구 내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지진파를 통한 지구 내부 관찰은 지구 내부 물질의 탄성력을 주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구성 물질의 다양한 물성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물질을 잘 통과하는 중성미자를 활용하면 지구 내부를 속속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상태죠. 중성미자 지구 물리학이라는 신생 학문이 등장하기까지 했으니 앞으로 지구과학과 물리학의 만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성미자는 더욱 다양한 과학 분야와 연결돼 과학계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오늘은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이용한 미래의 통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1초에 0.1비트의 통신만이 가능하지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만큼 분명 또한 통신의 새로운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